박승주의 승승장구. 쉬어요. 박경리 선생님이 생전에 그랬대요. 여기 작가들 글 안 쓰고 어슬렁대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지필행위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정 작가도 비울 건 비우고 작품 생각하며 시간 보내요. 생각 없이 쓰면 타이핑이지 지필이 아니잖아요. 책 불편한 편의점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박승주의 승승장구 10화까지 달려왔습니다. 10주나 달려오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간 편하게 가져볼까 해요.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는 DJ 박승주입니다. All I know is we could go anywhere, we could do anything, girl, whatever the mood we're in. Yeah, all I know is getting lost late at night under stars, finding love standing right where we are. Your lips, they pull me in the moment. You and I alone, and people may be watching. I don't mind, 'cause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or bottles that we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I look at you now and I want this forever. I might not deserve it, but there's nothing better. Don't know how I ever did it all without you. My heart is about to jump out of my chest. Feelings they come and they go, that they do. Feelings they come and they go, not with you. Late nights and the street lights and the people look at me, girl, and the whole world could stop.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or bottles that we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Oh. Going all night with you, all I do is miss you. So come and set the moonlight underneath the moonlight. Days in Paris, nights in Paris. Paint you with my eyes closed, wonder where the time goes. Yeah, isn't it obvious? Isn't it obvious that the moonlight underneath the moonlight?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alking down an empty street, puddles underneath our feet. 네,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같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승주의 승승장구가 어느새 10화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10주나 함께 달린 건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방송을 이끌어 가신 거니까 너무너무 우리 잘 해왔다, 수고 많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프닝을 책 불편한 편의점에 나온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된다. 쉼,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오프닝 때 읽어드린 그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가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에 다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각 없이 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집필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뭐 바둑을 두거나 뭐 편하게 잠을 많이 자거나 하는 것에 왜 집필 행위를 하지 않냐고 뭐라 하지 말아라. 그게 다 밑바탕이 되는 행동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많이 공감도 갖고 위로도 갖고 근데 정작 저는 굉장히 쉼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쉬는 걸 좀 좋아는 하는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어떤 처음 보는 사람과 밥을 먹을 기회를 가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레이싱, 카레이싱을 좋아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좋아한다고 해서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대비한 목도리가 아니고 니트를 뜨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취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켠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왜 뭐 하나 즐길 필요가 있는데 왜 못 즐길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늘 알차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잠을 많이 자니까 나도 쉬는 시간에 할 취미 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취미 생활이 있기는 한데요. 뭐 사부작 일기장을 쓰는 걸 좋아해요.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하죠. 뭐 스티커 붙이고 이런 뭐 글 쓰고 생각 쓰고 오늘 있었던 일 쓰고 다짐 쓰고 뭐 이런 시간을 저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최근에 직장 일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야근도 많이 하고 일찍 출근도 많이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나서 이 짬이 났을 때 다이어리를 꾸미자라는 생각을 하고 일기장을 가지고 딱 폈는데 아니 근데 이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시간에 잠을 좀 자면 다음날 출근이 수월할 텐데 혹은 그냥 이 시간에 다른 거 스터디를 하면 좋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결국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근데 쉼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쉴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좀 취미 생활을 가져보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저도 뜨개질 그 키트를 샀습니다. 뜨개질 예쁘게 한번 해서 성공적이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쉬는 거를 즐기시나요? 쉬는 거를 즐기는 건 전 이제 와서는 느끼는 게 그것도 능력 같아요.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는 걸 어려워하고 휴식 자체를 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을 허투루 쓴다고 생각을 하거나 조금 생산성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강박이 요즘 있으니까. 그런데 쉬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잠깐 그 자리에 앉아서 쉬면서 다음 행동을 할 힘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프닝 시작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늘 해왔던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쉬엄쉬엄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마음으로 오늘의 또 시사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자리에 오랜만에 앉아요. 근데 지금 인사를 제가 못 드렸죠.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카메라를 조금 켜봤어요.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 구도가 상당히 낯설고 지금 뭐랄까 굉장히 부끄러워서 낯선 환경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신경 쓸 게 많네요. 대본도 신경 써야 되고 화면도 신경이 쓰이고 지금 사실은 이런 오프닝은 화면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애드리브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게 맞나? 화면에 잘 나오나? 뭐 이런저런 고민이 지금 스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인사를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조금 더 친근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사생활이 방송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머릿속에 스치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박보람의 해화동 듣고 올게요.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네, 박보람의 해화동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비연예인 관찰 예능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뉴닉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이 사이트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제 자료의 출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뉴닉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비연예인 관찰 예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예능이죠. 근데 관찰 예능 형식, 일상을 그대로 담아낸 형태를 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환승연애.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죠. 환승연애 그리고 돌싱글즈, 뭐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나는 솔로 등등 연애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외에도 우리 이혼했어요 라든가 결혼지옥,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고딩엄빠 이런 것들이 모두 일반인이 나오는 관찰 예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비연예인 관찰 예능의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것도 비연예인 관찰 예능에 속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947년에 와 굉장히 오래전이죠. 미국에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깜짝 마이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캔디드 마이크로폰이라는 방송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전 비연예인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마이크 혹은 카메라를 설치를 해두는 거예요. 몰래 숨겨두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송출을 한 게 이 깜짝 마이크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진 않고요. 전문가들은 2008년 우리 결혼했어요처럼 가상 상황에서 연예인들이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그런 일상을 담은 그 관찰 예능이 먼저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2011년 정도가 됐을 때 짝 혹시 기억하시나요? 연애 프로그램인데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연인을 찾는 프로그램 짝과 같은 이제 예능이 시작이 됐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대중은 외국에 비해 그 개인의 어떤 일상을 담는 것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꾸며지지 않은 실제 사생활을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랬던 우리 대중이 지금은 짝뿐만이 아니고 나는 솔로 지옥, 뭐 우리 이혼했어요. 여러 가지 최근에 아주 흥행했던 환승연애까지 이런 방송들이 갑자기 왜 인기가 많아졌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분석에 따르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출연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다채로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혹은 캐릭터성을 만나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했어요.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와 짝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요. 우리 결혼했어요.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방송을 보면 그 출연자들이 다 가수, 배우, 뭐 개그맨, 연예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배우가
두 연예인이 처한 환경이 같았고 또한 이건 연기일 거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줬다고 분석이 됩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경우에 대본이 있다고 하는데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그 대본을 더욱더 실제처럼 소화를 잘 해낼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건 다 연기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짝 같은 경우에는 비연예인이 출연을 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심일 거야. 방송을 잘 모르니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각자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채로운 것에서 오는 신선함, 재미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또 제작자 입장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소한대요. 당연하겠죠. 연예인들을 섭외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일반인 출연자를 섭외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연예인이 아니어도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인이었다가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매체에 등장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진 시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흥행을 하는 것이 제작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그런 재미도 있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재미있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송을 볼 때 우려되는 점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연예인 관찰 예능에 대해서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컨셉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뭔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삶이 궁금하고 어떻게 사는지 항상 관심이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밀착 카메라로 너무 낱낱이 보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선이 중요하죠. 솔직한 방송, 솔직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방송과 사생활을 침해한 방송, 그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진 않은데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잘 제작을 할 수 있냐, 그 우려가 듭니다. 또한 이런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그 자극적인 요소를 제작진들이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일반인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그 경계를 계속 넘을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그 출연진이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를 한 성인들이지만 아이들이 나오는 비연예인 관찰 예능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최근에 이제 리턴즈도 나왔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있죠.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관찰 예능인데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당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방송에 나왔던 그 영상이 괜찮을지 너무 큰 상처를 받진 않을지 그런 당사자, 아까 본인이 아닌 보호자, 부모의 동의만으로 아이를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라는 윤리적인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문제로 제기되는 게 이 출연자에 대한 보호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건데요. 이 비연예인 출연자들은 소속사에 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예인보다 방송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언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크지 않다라는 점도 문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스튜디오에서 갖추어진 공간에서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곳곳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내 일상과 내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방송에서 이 일반인이 보호받지도 못한 채 노출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2014년에 짝이라는 방송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가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계속해서 호소를 하다가 끝내 그 출연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짝은 폐지됐지만 그때 당시 그 사건이 이 사회에, 방송계에 준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런 부작용들을 다 머리에 가지고 있는 채로 항상 우려를 한 채로 이 방송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비연예인 관찰 예능에 대해서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프로그램이 대체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연예인 관찰 예능이 많아진 이유는 뭔지,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 때 걱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좀 더 심화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요, 정아로의 시소, 그리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맘속에 널 향한 사랑이 쌓인 건지, 왜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대만 떠오르는지. 아마도 이건 가볍지 못한 내 탓이겠죠. 그래서 난 오늘도 깊이 가라앉아요. 그대가 떠오른다 like 시소 시소. 그대만 떠오른다 like 시소 시소. 맘의 무게가
네, 정하로의 시소 그리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오늘 여기 성주 방송 오는 길에 이 사건의 지평선 노래를 연속 듣기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 그 가사까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가 정말 좋아요. 저희는 비연예인이 방송에 나가는 관찰 예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연예인이 관찰 예능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우려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노래 듣기 전에 제가 앞서서 어린아이들이 출연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관찰 예능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린이나 청소년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이란 이름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내용 같이 보시면요. 아동 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때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원하지 않는데 출연을 계약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에도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이끌어내거나 이들의 의견을 왜곡해서 방송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아동 청소년에 한해서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지만 악마의 편집이란 말이 있죠. 일반인 출연자들 계속 나오는 그 방송에서 왜곡해서 편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또한 아동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걸 알게 되면 제작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가이드라인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떤 지침인 거죠. 지키지 않더라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걸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크게 효과적이진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정리된 그 내용들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비연예인 출연자 보호가 잘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은 악마의 편집 때문에 출연자가 왜곡된 내용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방송 출연으로 겪는 피해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방송 출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본인의 삶을 길게 보지 못하고 어리니까 일단 그냥 잘 모르고 방송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도 했는데요. 방송사나 OTT가 너도 나도 비연예인 관찰 예능을 만들고 있어서 방송의 다양성이 너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 각 방송사, 제작사가 방영 중이거나 방영을 예고한 그 비연예인 관찰 예능을 따져봤을 때요. KBS, SBS 플러스, 또 MBC, TVN, MBN,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카카오TV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많은 방송사에서 비연예인 관찰 예능을 하거나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그 예능에 대한 다양성이 너무 줄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점점 자극적인 소재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짝 같은 경우에는 그저 남녀가
어울리며 뭐 자신의 연인을 찾는 설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정도 설정만으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점점 자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비연예인 출연자들끼리 체인으로 몸을 묶고 지낸다는 설정의 연애 관찰 예능 체인 리액션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MZ세대의 연애 문화가 자본 뒤에 만나는 거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면서 비연예인 출연자들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데이트를 하는 연애 관찰 예능 잠만 자는 사이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점점 자극적인 내용으로 그 프로그램의 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렇게 자극적으로 되냐라는 분석 중 하나가 일단 출연진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방송을 출연진으로 화제를 끌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어떤 일반인인지 궁금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팬인 경우에 궁금할 수 있는데 일반인은 그렇게 궁금하진 않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컨셉 자체가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본다라는 생각에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걸 평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타인을 판단하게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환승연애 2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방송에서 말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이 마치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사실 연예인들도 방송 환경에 익숙한 연예인들도 말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방송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반인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게 너무 공공연해지고 있다라는 우려와 비판거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등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들도 나왔고요. 반면 장점이 많다라는 의견도 당연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이 비연예인이다 보니까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좀 더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보는 게 더 재밌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들어진 얘기보다는 정말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란 생각에 더 과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 그 다양한 출연진들 그 폭 사이에서 더 큰 재미를 느낀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작자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자면 한 연예인을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을 한 회차에 출연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가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 아시나요? 나는 솔로? 나는 솔로에는 12명의 출연자가 나왔는데요. 인당 100만 원씩 해서 12명의 출연자 전원을 섭외하는데 1,2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비연예인 12명을 섭외하는 비용이 유명 연예인 1명을 섭외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 1,500만 원 정도 1회 출연료가 1,500만 원에 달하는 예능인으로는 분석한 곳에서는 유재석 씨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적고 화제성은 높고 시청률 잘 나오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 제작사와 방송국이 포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장점이죠.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출연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죠. 오은영 박사님이 솔루션을 제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다
라고 하지만 환승연애처럼 연애 방송이어서 그 출연자의 사생활, 감정,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는 방송은 그저 재미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부정적이다, 걱정되는 점이 많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냥 이런 예능 플랫폼, 예능의 그 형태 자체가 하나의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인기도 떨어질 거고 또 다른 형식, 또 다른 포맷의 방송이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오늘 비연예인 관찰 예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 이제 클로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이란 노래를 듣고 올게요. 쏘리 불렀습니다. 잠깐 듣고 올게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수가 없듯이 모든 게 그렇고 그렇게 다 이유가 있듯이 난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불안했었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아. 이제야 말한 것 같아. 보잘 것 없던 내 삶이 이토록 밝을 수 있는 건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해준 너 때문인 걸.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날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서란 걸 난 깨달았어. 매일 나도 날 모를 때 불안한 마음이 나를 덮칠 때 가끔은 당연한 듯 익숙해져도 괜찮아. 난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불안했었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아. 이제야 말한 것 같아. 보잘 것 없던 내 삶이 이토록 밝을 수 있는 건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해준 너 때문인 걸.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날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서란 걸 난 깨달았어.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분이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마음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헨리 포드가 한 말입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휴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올게요.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내일 기다려요 나 웃을게요 많이 그대를 위해 많이 웃을게요 우리 손잡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은 안아줘요 왜 자꾸 놓아주려 해 바람처럼 사라질까 내 마음을 채워줄까 나는 너를 보고 싶어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시간 함께 하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같이 걸어가요 알게 해줄게요 더 함께 해줄게요 네, 우효의 민들레까지 듣고 왔습니다. 클로징 멘트는 휴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볼륨을 내리고 제 멘트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당황한 나머지 애매한 타이밍에 제가 말을 했죠. 제가 아니 이 노래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내리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노래를 듣고 있다가 아니 듣고 있는데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멈칫하다가 이상한 타이밍에 어쨌든 멘트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휴식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 직장이 너무 바빴어서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를 쓰는 건 재미있는데 그 가운데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
오프닝 멘트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친구에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그게 바로 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쉬지 못하는 거에 좀 강박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봐라 라는 식의 내용을 해서 그렇게 적어서 줬거든요, 저에게. 그 내용을 보면서 급히 클로징 명언을 찾아봤는데요. 공감이 가시나요? 휴식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서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로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저는 있는데 요즘에 그게 내가 사는 데 있어서도 좀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쉬어야 일을 열심히 할 건데 쉬지 못하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쉬자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한 거 사실 예능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배운 거 복습 좀 하자는 마음에서 복습의 맥락으로 오늘 TV 조금 봅시다. 예능 프로그램을 조금 봅시다. 보면서 이런 거 경계하랬지? 이런 게 우려된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TV 보면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듣기 전에 우리 항상 언제 들어도 즐거운 노래 제 방송 시그널 음악을 듣고 오시죠. 박승주의 승승장구. 아직 남아있을까 너의 기억 속에 희미해진 나 단지 사라질 뿐이야 우리 가슴 속에 뜨거웠던 날 너의 파도 속을 헤맬 때 숨을 쉴 수가 없어 서로 닿을 듯한 거리여도 아직 말할 순 없어 너에게만은 들킬 수 없는 내 맘 널 볼 수 없어 난 끝인 것 같아 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데 너는 모르니 끝인 것 같아 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데 너는 모르니 아직 남아있을까 너의 기억 속에 희미해진 나 단지 사라질 뿐이야 우리 가슴 속에 뜨거웠던 날 너의 파도 속을 헤맬 때 숨을 쉴 수가 없어 서로 닿을 듯한 거리여도 아직 말할 순 없어 너에게만은 들킬 수 없는 내 맘 널 볼 수 없어 난 끝인 것 같아 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데 너는 모르니 끝인 것 같아 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데 너는 모르니 너는 모르니
널 볼 수 없어 now